안녕하십니까. 거룩하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기한 지도 전 4월달이 되면 저는 1년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오늘 비로소 자배하신 부처님께서 이 자리를 빌어 여러 보살님들과 인사를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저는 2006년 2월 16일 북한을 탈북하여 2006년 10월 12일 대한민국 서울시에 정착한 이미영입니다. 탈북한 기본 동기는 신변 위험을 느꼈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 이제 원장 스님께서 소개하신 바와 같이 저는 중국에서 남경철도의학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 가서는 평양의학대학 재교육반을 나왔고 또한 군의대학 대학원을 나왔습니다. 그래 그 긴 세월을 제가 중국으로부터 북한 두만강을 건넜고 또 북한에서부터 압록강을 건너서 대한민국에까지 온 이 정형을 간단히 말씀드린다면 사실 저는 중국에서 중국 길림성 대통만에서 출생했습니다. 출생해서 중국에서 소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에 이르기까지 중국에서 다 다녔고 대학을 졸업 후 광서성 묘주철도병원에 배치받았다가 남편 따라 대련철도 중심병원에서 외과 의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남편은 중국 해군대학 항해학부 교수였고 또 해도작전실 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행복하게 살려고 하고 그때 당시는 중국 정세가 문화대혁명의 말기였습니다. 그때 당시 중국의 60년대 중반도부터서는 소련과 중국과 조선 이 삼국 나라가 갈등이 첨예화돼서 정말 전쟁에까지 임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엄중한 시기였습니다. 문제는 국경연선에다 무장장비까지 배치해놓고 싸움을 하기 직전에까지 이르렀는데 그때 당시 주되는 원인은 6.25 전쟁 때 중국에서 지원병으로 북한에 나가게 김일성이 요구를 했는데 당시 중국도 49년 10월 1일 전국을 해방했고 25,000이 장정을 장장 거쳐서 중국 전국을 해방한 초기이기 때문에 경제생활에서는 말이 아니고 더군다나 낙후한 그런 사회였기 때문에 총 한 자루도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원병을 중국에 북한에 파견한다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는데 당시 스탈린과 모태똥과 김일성이 합의하기를 스탈린 제의하기를 그러면 좋다. 우리가 군사고문하고 무기를 대주겠으니까 우리 무기를 중국 병사들이 무장하고 북한 지원병으로 나가라. 이렇게 돼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이루어져서 중국에서 지원병을 북한에 파견했다는데 60년도 중반에 와서 고르바초프가 소련 정권을 틀어지면서 중국에 부당하게 그때 당시 무기를 무장하고 조선전쟁에 나간 그 무기값을 내라고 하니까 서로 첨예한 상태였고 또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소련도 중국도 누구도 마다 못하고 중립에 처한 그런 위치에 있었고 또한 중국에서는 그 무기값을 뭘로 내라 하는가 하니까 고기로 내라. 그러니까 중국에서 그럼 좋다. 체결하자. 그래 고기를 얼마 달라는가? 그래 얼마 달라. 그래서 그 고기를 중국에서
순 발족으로 돼지 발족, 소 발족 일제 짐승 발족으로 달라는 요구 숫자만큼 소련에 내보냈는데 소련에서는 고기를 내보낸 줄 알았는데 순 발족만 오니까 소련 사람들은 뼈를 싫어하거든요. 고기를 다 칼로 썰어 먹고 이런 상태에서 발족만 나오니까 그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처리 못해서 어쨌든 체계는 고기로 달라 했으니까 발족도 고기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란 게 머리가 분한 것쯤에서도 아주 영리한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소련하고 중국하고는 국경연선에다 무장 장비까지 다 해서 싸움이 일어날 직전에 이르렀고 김일성은 중국도 소련도 양쪽에 떡을 진 객이었으니까 누구도 마다 못하니까 중립을 취하고 있었는데 중국 때는 김일성이 자기네 편에 들어서서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전해전장에 무기를 들고 숱한 아들딸이 중국에 나가서 전사했는데 말 한마디 없이 저러고 저런 상태에 있으니까 중조관계도 극도로 악화될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고래쌈이 세비가 죽는다는 소리가 그래서 하는 소리죠. 중국에 있는 조선족들이 대단히 제재를 가하게 됐는데 특히나 해도 작전실 실장을 하는 그 남편의 형이 셋째 형이 또 북한에서 김일성 정치대 군사학교원이었었는데 당대 편지도 하지 않던 사람의 편지에다가 사진까지 붙였는데 중령견장을 단 그걸 보고 중국에서 눈이 뒤집혀졌어. 어찌하면은 어느 섬으로 쫓겨갈 수 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생은 쫓겨가는 신세인지는 모르겠으되 그래서 중국에서 잠깐 잘못하기만 하면 잡혀나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서 할 수 없어서 7일간 휴가로 신청하고 그 7일 동안에 36개 출행랑이라 할까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죄송합니다. 북한에 들어가니까 또 난관이 부닥쳤습니다. 북한에서는 사면이 바다고 그 해군 산하의 그런 인재가 필요했고 그때 당시 북한에는 수술 하나도 도립병원 즉 말하자면 대학병원에 가서야만 수술을 받는 그 시군 병원 의사들은 도저히 그 수술도 능숙하게 하지 못한 그런 낙후한 시기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저는 중국에서 1년 2년 그래도 단련된 외과 의사였고 또 손끝이 남보다 조금 어떻게 특수했는지 수술은 좀 비교적 잘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나가서도 대우를 받았고 남편은 해군대학에 배치했는데 당시 남편이 조선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역시 어머니를 모시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하기는 했어도 그 다 깊이적인 그런 이해와 파악은 잘 못하고 있을 때라 남편이 그때 조선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 해군대학 부속 전문학교 고등수학교원으로 배치해서 1년 동안 북한의 그 문화와 그 조선말을 좀 배우고 다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이 조치를 취해줘서 그 전문학교를 다니시면서도 얼마나 웃겼는지 모릅니다. 남의 결혼식 집에 가서 말을 거꾸로 하다 보니까 이 집에서 오늘 슬프겠습니다. 기쁘겠다는 거 슬프겠다 했는가 하면은 남이 어머니 돌아가신 집에 가서는 오늘 정말 대단히 기쁘겠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북한에 가서도 많이 웃기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서 1년이 되니까 머리가 있으니까 머리 IQ가 좀 높으니까 인차 말을 배워가지고 해군대학 항해학부 교수로 배치받았는데 6월 달에 배치받고 9월 9일 날 아침에 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햇설로는 3년, 만 2년 그때 지금 여기 와 있는 아들이 13달이었습니다. 그래 그렇게 돼서 그때로부터 아들을 키우면서 또 나라에서 그래도 해군대학 교수를 했으니까 해군사령부 병원으로
또 해군 사령부 병원에 가서 또 하고 싶은 말을 망탁막 하다 나니까 또 김정일이 방침을 받았습니다. 방침에 건방집니다. 엄하게 다스리시오 하는 16자의 방침을 받고 철도병원 외과가장으로 쫓겨갔댔습니다. 철도병원의 외과가장을 하다가 다시 조선인민군 25 청구 956호 병원 원장을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국에서 북한을 넘어가게 된 경유는 사실상은 국가 사이 문제로 그냥 중국에 있어도 남부럽지 않게 살고 또 대우도 받고 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었지만 부득이 두만강을 건너서 북한에 갔습니다. 그래 북한에 가서도 승승장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중국에서 넘어간 사람들은 20년 넘었어야 입당을 시킨다 해도 저는 중국에서 북한을 들어간 지 8년 만에 입당을 했고 입당을 하니까 수술을 좀 하니까 그 중앙당 간부들과 일꾼들을 수술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신임을 얻어서 큰 병원에 원장까지 하게끔 돼 있어서 대단히 행복했대는데 2005년도에 또 일사가 벌어졌는데 연간사업총화 때 또 말을 잘못했는데 그때는 술을 지내 많이 먹어서 제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잘 모르겠는데 충신도 내 곁에 있고 간신도 내 곁에 있다고 그렇게 나를 받들어 모시고 200가도 빼줄시라 하는 내과가장 최영철이라는 의사가 보혜부에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는 모르겠을 때 그때 그 병원의 간부들만 모인 석상에서 제가 발언을 그렇게 납비했다는데 나를 국방위원장 시켜도 저는 영양실조 환자를 많이 만들지 않겠다 하는 식으로의 내용으로 말했답니다. 이것은 엄중한 발언이거든요. 당일 사상 체계에 어긋났거니와 직접 위대한 친애하는 김정일이 권위와 위신을 훼손시켰으니 이건 죽어마땅한 발언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일부 사람들은 못 들었다고 계속 우겼다 치지만 가계와 관련되고 김정일이와 관련된 일체물은 한 사람이 들었다 해도 그것은 법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위부장으로서는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래 듣고 위에다 보고를 드리면 위에 보위사령부에 올라가면 보위사령부에서 중앙당에 들어가기만 하면 낙적없이 정치범 수용소를 가지 않으면 엄중에 따라 총살될 수도 있는 그런 엄중한 발언을 했기에 보위부장에 부관을 시켜서 쪽지에다 내 손에서는 막지 못하겠다. 자기 손에 자기도 죽어야 되니까 그걸 감췄다가 이 사람이 더 높은 단위에다 신설하면은 그 다음에는 그 보위부장도 죽어야 되니까 저에다가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거는 사람은 살아생전에 주변에 사람이 많아야 되고 허상간에 이루어지는 그 정과 정으로 쌓였고 마음과 마음이 통해야 된다는 걸 그때야만 비로소 절실히 느꼈는데 내 손에서는 막지 못하겠다는 거는 뛰라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닷새 동안 준비해 가지고 북한에 들어갈 때는 두만강을 거쳤지만 나올 때는 압록강을 거쳐서 중국을 들어왔습니다. 중국에 들어올 때까지는 제가 한국에 올 생각은 티끌마치도 없었습니다. 반세기를 괴뢰도덕이라고 욕을 하고 살았고 교육을 그렇게 받았고 했기 때문에 여기 자본주의 세계에 와서는 도저히 살 수 없다는 그런 개념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로 올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래 중국에는 그래도 대학 동창들도 있고 친척들도 있고 발을 붙일 수 있는 구멍수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놓고 건네왔는데 북한에서 저를 중국에서도 살기 못하게 맨날 그 숙박검열을 하면서 하는 숙박검열에 저는 괜찮은데 중국말을 전혀 못지않게 하기 때문에 걸릴 수 없죠. 내가 뭐 어디서 왔다가 하면 그 사람들은 신분증 가지고 다니는 그런 체계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특색 있는 사회주의를 건설한답시고 공산주의 체제를 그냥 운영하고는 있지만 틈새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그래도 붙일 수 있지만 아들은 중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계속 말 못하는 버버리로 가정하고 살 수는 없기에 단호히 결심하고 5월 14일인지 단호히 결심하고 아들을 데리고 지도를 보면서 지도를 보니까 미얀마로 가서 메콩강을 건너면은 태국까지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보이더만요. 그래서 북경에서 권명까지 나와서 권명에서부터는 구세일성으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미얀마 와서 메콩강을 건너서 태국에 와서 태국에 있는 남한 대사관을 찾아가서 보름 만에 6월 10일 대한민국에 비로소 도착하게 됐습니다. 대한민국에 도착해서 저는 독방에 갓기와 있는 신세가 됐는데 그때 아침마다 일어나서 탈북자들이 그때 탈북자 한 200명이 왔더만요. 쏠라쏠라 하면서 모두 아침 새벽 됐으면 어디로 가는지 무사분주히 가는데 물어볼 수도 없고 날라다 주는 밥을 먹고 있는데 7일 만에 목사님이 한 분 성경책을 한 권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돼서 사실은 이 기독교도 다니게 됐고 정말이지 제가 기독교를 다닐 때 제가 많이 생각하게 된 거는 내가 왜 일생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 신세가 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왔는가 하고 누워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참 가엾고 가소롭기 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살아도 사실은 범은 죽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 이름 석자를 남긴다고 하는데 저는 북한에서는 반역자, 남한에서는 탈북자 이렇게 불러대는 불명예스러운 이름을 남기고 가야 되겠으니까 정말 불쌍하게 그지없었습니다. 그러나 남한 땅에 와서 제가 느낀 것은 세계에 한 170여 개 나라가 있지만 그렇게 못 살던 한국이 12, 13등권 내에 경제적으로 아주 강국으로 성장했다는 그 자체는 조선민족으로서의 긍지감을 가지게 됐고 또한 세계적으로 한 100명 정도의 대부자들 서열에도 한국 사람이 끼워 있다는 것은 더없이 기쁘고 긍지가 높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최초로 당대 자벌도 역시 남한 땅에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정주현 씨 같은 분이. 그래서 남한 땅에 와서 제가 정말 뿌듯한 그런 조선민족의 긍지를 많이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남한 땅에서는 그렇게 김일성이 해방 직후부터 부르짖던 이 밥에 돼지고기를 먹이고 싶고 또한 비단 옷에 기와집을 쓰고 사는 조선민족을 만들겠다 하던 그 수건이 60년 세월을 정치하는 동안에 이루지 못했고 또한 여성들을 철저하게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시키겠다던 그 염원도 또 반쪽 수레바퀴를 여성들이 돌리고 있기 때문에 여성들이 철저하게 해방시켜주고 여자들이 남존여비 사상을 버리고 봉건유교 사상에서 벗어나 남성과 똑같은 그런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다는 그 수건도 이루지 못했지만 남쪽 나라에 와보니 그 여성들이 철저하게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됐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여성들이 쇼핑하려 나가서도 그 쇼핑몰처럼 멍땅 남자들이 쥐고 뒤에서 쫓아다니는 여자들은 앞에서 핸드백만 딱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그 모습을 볼 때 북한인민들이 북한 여성들이 얼마나 불쌍한가 하는 것을 가슴 부득하게 생각할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어떤 때는 야 여기 여성들이 어떻게 저렇게 쓸까? 남자들이 엄청 못하고 발발 끼고 있거나 이런 걸 생각할 때 북한 인민들은 북한 여성들은 심지어 그런 촌에 가보면은 여자들이 아이를 얻고 짐을 이고 지고 들고 다니지만 남자들은 팔자걸음으로 앞에서 빈 몸에 슬쩍슬쩍 걸어가는 모습이 대단히 많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 남쪽에서는 여성들이 무거운 짐을 지고 다니는 것도 없고 제가 병원 잠깐 다녀봐서도 지금 회사에 다니는 그 남성 회장들도 보면은 모두 남자들이 두고 걸레를 쥐고 닦고 쓸고 하지 여자들은 와서 쏠라쏠라 그냥 얘기들만 하고 지나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북한 여성들이 참말로 불쌍하구나. 언제쯤 되면 이 남한 여성들처럼 철저하게 가정의 무거운 부담에서 덜어나고 이렇게 행복하게 세상에 부름없이 살 그날이 올까 하고 생각할 때마다 제 마음은 기차게 슬프고 북한 여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대단히 슬프고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남쪽 나라에 와 보니까 복지제도가 좋고 그리고 돈이 만능주의지만 어쨌든 살기가 좋고 편리하고 이 전기불이라는 건 사시상철 계속 내가 끄지 않으면 계속 오고 있고 북한은 아니거든요. 전기불은 딱 명절 공급만 합니다. 1월 1일, 2월 16일, 4월 12일, 9월 9일, 10월 10일 이때만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전기가 부족해서 가던 기차도 멈춰서서 허덕이고 있는데 여기는 과연 전기가 풍족해서 인민들이 하나도 불편을 느끼지 않는 이 점도 역시 저기 와서 대단히 느끼는 점이고 그리고 교통이 편리하고 어디로 가고 싶다면 어디도 갈 수 있는 그리고 자유의 세계다 보니까 대통령도 이명박이라고 부를 수도 있고 북쪽에서는 딱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아니면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 동지 이런 존칭이 부르게 되지 않으면 역시 그것도 또 잡혀가는 시대가 되고 마는데 여기서는 이명박을 죽여라 살거라 별소리를 다 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은 이런 자유세계니까 이 자유세계라는 게 이렇게 좋구나. 때로는 여기 와서 어떤 지게 막말하다도 아이고 이거 누가 또 듣지 않나 이런 때가 뚜문뚜문 있습니다. 그렇게 반세기를 몸에 배인 체질이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간다 하니까 대단히 반갑고 대단히 좋고 기쁘고 장관 여기 와서 생활하면서 많은 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 좋은 것만 느끼는 것은 아닙니다. 북한이라고 다 나쁜 것도 아니고 남한이라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선거 때마다 저는 여기 와서 저는 5년 세월을 한 번 선거를 안 했습니다. 왜? 저저마다 제가 나서서 내가 잘하겠다고 내가 어떻게 이민을 배불리 먹이고 어찌고 저쩌고 하며 나와서 선전하는 것을 보고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고 선거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선거를 한 번도 참가 안 봤는데 당파가 무슨 놈은 당파가 그렇게 많은지 뭐 노동당 무슨 민주당 해가지고 어찌 많은지 그 당파도 다 외우기 힘들 정도로 복잡하고 또 여기는 사람보다 귀중히 여기는 것은 돈이 앞선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북한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들이 태반수가 굶어 죽는데 남한에서는 지네 배부르니까 자살수가 하루에 1일 45명입니다. 남한에서 자살수가 1일 45명이라면 1년에 몇 명이겠습니까? 이렇게 자살하는데 북한에서는 배고파 죽으면서 이렇게 세상에 공평롭지 못하다고 하는 걸 느껴볼 때 많은 것을 여기 와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남한 땅에 온 것을 금지로 생각하고 어차피 말년에는 그래도 편안하게 살다. 실제는 북한에서도 편안치 않은 건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으면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지만 그래도 여기 오니까 마음이 좀 더 편안한 감을 태반수가 다 자유롭게 사니까 이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참 편안하다고 생각하면서
남한 땅에 온 걸 잘했다고 느끼며 긍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 가지 체계로 해서 북한 정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북한 정세를 말하자면 그 끔찍한 사실을 다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에서의 종교에 대한 견해와 관점, 북한에서 종교에 대한 진실성 여부, 다음 두 번째로서는 제가 불교 이제 말했죠. 불교 4년 다니다가 기독교 4년 다니다가 불교로 넘어오게 된 기본 동기. 그 다음에 북한의 90년대 전에 하고 90년대 후에 북한의 그 국민들의 생활 정형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째, 북한 종교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은 북한에서는 공화국 정부 수립 초기부터 반종교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해방은 45년도 됐다 그랬지만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북한은 이 종교에 대한 종교 말살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헌법에도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기하고 80년대 초부터 그 종교 활동 규제 완화와 정책에 이르기까지 약 30년 동안 종교에 대한 말살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그때는 지금처럼 중앙당에 설치된 중앙위원회도 없이 80년 초까지는 아무것도 없이 종교에 대해서는 무조건 말살 정책을 실시해 왔습니다. 개정 북조선 헌법에서도 반종교 선전의 자유를 명시하고 종교의 자유를 부정하는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렇게 한다 해서 전 세계는 가만둬두지 않습니다. 그래 전 세계로부터 북한이 종교 활동이 자유가 없다는 것을 신문에 방송에 막 불어대게 이런 정책 이런 그런 선전이 거세지기 시작하자 북한에서는 90년대 와서는 북한의 종교의 그런 자유를 명기하고 또한 선전의 자유를 선전의 자유를 헌법에까지 지적했던 것을 문구를 삭제하고 종교 단체들이 주택 건물들과 이런 것을 재건 신축해 가면서 종교 활동을 자유롭게 진행한다는 것을 포장하면서 선전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사업들이 당의 통제하에서 선전용 종교 행사만을 허용했지 자유는 전혀 없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는 당중앙연맹의 기독교, 불교, 천도교, 천주교, 이슬람교들이 중앙위원회들이 설립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앙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부장들, 책임 지도원들로 꾸려지고 있지만 이것이 모두 다 허위적으로 건설됐고 외부에서 만약에 불교의 인사들이 오신다 하면은 그 불교 행사를 주관하면서 불교가 북한에 종속되어 있고 이민들이 불교를 믿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의 선전용으로만 있습니다. 그러나 내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이것이 다 당이 통제하에서만이 진행될 수 있고 하라고 하면 하고 말라고 하면 이런 형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반종교 정책을 대외는 이렇게 선전하면서 실제로는 외적으로는 어떻게 통제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단적 실례된다면은 북한에서는 항일혁명 투사들 자녀들, 그 다음에 혁명유자녀들, 피살자 전사자들, 또한 일반적으로 놓고 보면 노동계급을 기본계층으로 여기는데 노동계급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은 우선 당에서 검증되고 훈련시킨 이런 인재들로 꾸려서 대외에 돈벌이를 내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해외에 외화벌이를 내보내는 이런 일꾼들을 한 번씩 내보낼 때마다
그들에게 강습 조직을 진행하는데 강습 조직을 한 석 달씩 조직합니다. 그 주요 내용은 외부에 가서 절대 종교에 망라되지 말고 종교를 믿는 그런 단체에 절대 가서도 안 되고 가입해서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외부에 가서 남조선 사람들과 절대 접촉하면은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교육하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강습을 받고 외국에서 비행기나 배에서 내리기만 하면은 3인조로 구성해서 3명이 한 조로 구성되면 이 3명이 올 때까지 귀국할 때까지 잠도 같이 자고 자기도 같이 자고 잠도 같이 자고 먹기도 같이 먹고 심지어 거리에 나갈 때도 3명이 꼭 같이 나가야지 한 명만 나가면 안 되는 이런 규칙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3명이 중에 한 명은 반드시 보위부에서 양성하고 교육을 줘서 보내는 보위부 정보원이 한 명씩 끼워 있는데 그러면 한 명이 2명을 감시하기 때문에 자유란 전혀 없이 외국 생활을 끝마치고 돈을 벌어가지고 귀국하게 됩니다. 그러면 귀국하면 또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귀국해서는 또 한 달 동안 외국에 나가서 진행했던 부러워했던 또 외국에 가서 어떤 거는 속으로 어떻게 생각했던 내 속마음까지 다 털어놓고 허선 비판을 진행합니다. 그래 비판해서 제기해서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가는 이제 다른 사람이 비판할 경우 이것은 엄중할 경우에는 책별까지 적용하는 이런 아주 엄중한 그런 실태가 놓여져 있기 때문에 2번 다시 외국에 출장을 나가라 할까봐 무서워서 두려워서 모든 사람들이 외국 출장의 길에 오르기를 정령거려하고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적 임무로 외국에 갔던 사람들이 이런가 하면은 사적 임무로 중국에 갔던 사람들도 역시 같습니다. 주로 사적으로는 중국으로 많이 가는데 실례로 우리 병원에 실험실 실장이 윤 선생이라고 있었는데 그분이 외삼촌이 중국 길림성 왕청에 살고 있는데 사망하기 전에 한 번만 딱 보고 싶다고 너무나도 간절하게 편지 오기에 제가 나서서 뛰어다니면서 여권을 내서 6개월 만에 그것도 겨우나 중국에 보냈댔습니다. 중국에 갔다가 한 달 만에 돌아왔는데 정말 굉장히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자동차로 2차로 실어 왔을 뿐만 아니라 본인이 살이 한 10kg는 불어서 온 것 같아요. 그래 첫날에 와서 병원에 찾아와서 귀환보고를 하는데 귀환보고를 다 듣고 중국이 좋더라마는 헤어 마르지 않게 자꾸 얘기하기에 보위부 가서는 그런 소리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래 거기 예배당이 있던 하니까 그 선생님이 말하는 게 예배당도 그 남조선에서 와서 목사가 한 분이 와 있는데 기차게 그 친절하고 정말 좋더라고 사람이 그렇게 인자할 수 있겠는가 이렇게 얘기하기에 야 니 절대 내리 보위부 가서 예배당 갔던 소리는 쏙 빼고 얘기해라 했는데 그분이 지내도 순박하기 때문에 보위부에 가니까 북한에서 한 달 동안 매일 일기식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몇 시에 어떻게 하고 몇 시에 밥 먹고 저녁에 어떤 메시지 잡고 이것을 한 달 동안 이거 쓰라 하니까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앉아서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보위부 지도원이 한 수 더 떠서 지나가는 소리를 그래 구목선생 중국에 가서 예배당에 몇 번이나 갔댔어 하니까 제가다 몇 번 간 게 아니라 딱 한 번 언니가 가서 해서 갔습니다. 이것이 믿기로 돼서 그 선생이 2달 동안 그 머릿속에 예배당에서 들은 소리를 몽땅 뿌리 뽑으라고 2달 동안에 교육을 받고 비판서를 쓰고 어찌나 사람을 못쓰게 만들었다는지 그 10kg나 불어왔던 살이 갈 때보다 더 약해서 병원을 돌아왔습니다. 이런 실태에서 놓고 볼 때 절대 북한에서는 그 종교 활동은 할 수 없고 종교 자유는 주는 것처럼 하지만 통제 사업이 이렇게 만만치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독교에서 선전하는 허위 선전 말하자면 북한에 몇백 개의 지하 그 교회가 생겨서
지하에서 예배당을 꾸리고 교회를 본다느니 이거는 도대체 당치 않는 소리고, 또한 그 국민들이 성경책을 이불 속에서 읽는다 하는데 배고파 죽겠는데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지겨운데 그 성경책에 밥을 줍니까? 무슨 고기를 줍니까? 그 성경책을 안고 이불 속에서, 전기불 도는데 이불 속에 캄캄한 데서 성경책은 어떻게 읽는다는 겁니까? 이렇게 사리에 맞지 않는 선전을 하고 있는 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고, 기독교에서는 제발 이런 허위 선전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북한의 종교에 대한 북한의 진실성 여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가 이래 말씀하다시피 교회에 한 4년 다닌 동안에 제가 느낀 점과 불교로 오게 된 기본 동기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생애에서 반세기는 이 반종교 교육과 선전을 듣고 또한 살아왔으며, 또한 제3화 조직들의 반종교 선전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던 사람이 믿음 없이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은 국정원에 도착한 첫날이었습니다. 첫날에는 저는 독방에 갓기와 있었기 때문에 대외하고는 연락이 두절돼서 아침마다 새벽에 복도에서 떠드는 소리 무슨 소린가 하고 듣고 있었는데, 한 7일 지나자 목사님이 성경책을 하나 들고 찾아와서 부지런히 설교를 하는데 그 말이 하나도 괜찮습니까? 진행해서 좀 빨리 하겠습니다. 생애에서 정말 기독교에 처음 들어갈 때 정말 믿음 없이 기독교 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처음에는 그 7일 만에 목사가 찾아온 것을 내 성경책을 읽고 나가겠다 하고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열흘 지나서 그 성경책에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서 도대체 무슨 일이라 짓거리는가 하고 나가봤습니다. 거기에서는 기본적으로 전능하사 우주만물의 창조자인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이고, 또한 그의 유일한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다음 문장에서 믿는 것도 믿는다 손치고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서 낳았다고 하니까 성령으로 어떻게 잉태하는가 하는 것이 저희 머릿속에 이문이 생기기 시작했고, 다만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오 하늘에 올랐다는데, 죽은 사람이 하늘에 어떻게 날아올랐는가 두루두루 맞지 않아서 교회에 나가서 설교를 듣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니까 목사가 뭐 죽은 사람 만나서 어찌 반가워하든지, 아이고 선생의 역까지 이렇게 대한민국까지 이 좋은 나라까지 오게 된 것은, 무사히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선생님에 대한 뭐이라 하던가 뭐이라 하는지 선생에 대한 그 사랑이 그거라는 말보다 무식이라 하든지 이러면서 자고 하니까 있는 소리는 다 좋다고 하는 소리는 다 얘기해서 그 다음부터 아침마다 댕겼습니다. 다닌 것은 우선은 남한 땅에 그걸 좀 알아야 되고, 남한 땅에서 이 국민들이 생활도 좀 알아야 되겠고, 또 두루두루 모든 것을 알고 봐서 또 교회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좀 있는지 없는지, 또 지금 이야기하는 게 어떤 건지 모르기 때문에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가면서 듣느라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 세상은 진흙으로 빚어서 아담과 하와 남녀를 이 세상에 보내서 씨를 만들어서 이 세상을 인간들을 창조했다는 것인데, 이 대목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북한에서는 철학으로 진화론을 배워왔는데 어떻게 진흙으로 사람을 빚어서 이 세상 사람을 만들었는지 하는 게 도저히 이해되지 않아서, 어쨌든 종교 기독교 믿는 전 기간에 신임이 가지 않고 믿음이 가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성경책이 66장으로 되었는데 구약 39장, 신약 27장으로 구성됐는데 구약과 신약이 서로 상반된 소리를 했기 때문에 이때로부터 제가 결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구약에는 법에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에 대해 관대하게 하고 또한 원수가 오른뺨을 때리면 돌려서 왼뺨까지 맞으라는데 이건 북한에서 제가 많이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오른뺨을 누구 때리면 야 너 왼뺨까지 맞아라. 저 예배당에서 뭔가 선교사들이 얘기하는 거다. 이러면서 우리 옛날에 그런 소리를 많이 하고 돌아가던 소리라. 여기 와서 들으니 진짜로 그런 소리를 목사님들이 저 성경책에 가져온 데를 이해한다면 그런 소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이거는 정말 아니다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쨌든 그럭저럭 뭔가 국정원에서는 교회를 다니고 나올 때 국정원의 그 목사님이 저를 소개해 준 데가 장로교회였습니다. 태역장교들만 모여있는 태역장교와 또한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였다는데 그 교회를 다니면서 도저히 믿음이 가지 않고 어쨌든 이건 아니다 해서 드문드문 나가기 시작하니까 목사를 비롯해서 장로, 권사, 집사 할 거 없이 어찌나 집으로 찾아오는지 정말 죽을 지경이었고 또한 전화는 끊어도 수시로 들어오고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아프다는 부실러서 중국에 여행을 떠난다 하면서 차차로 교회로 나가기 시작하지 않는 그런 때였는데 연세대학 교수 한 분이 북한에 갔다 오셔서 적십자병원과 봉화진에서 청산리라고 있습니다. 수련인 교시단이 청산리 리병원에 갔다 오셔서 갔다 오신 문제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문제를 좀 얘기하자고 집에 초청해서 집으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 그 집에 갔는데 그 집에서 책을 한 권 봤는데 용서해야 사람이다. 그래서 그때 이 책을 보는 순간 야 김정일이도 정말 용서만 해준다면은 여기까지 온 걸 아무렇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다면 도로 가고 싶을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는 찰나라 어떻게 용서해야 사람인데 김정일은 사람이다 아닌가다 하고 생각하면서 이 책을 보는 과정에 용서는 단지 우리들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것만은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을 향한 미움과 원망이 마음에서 해방되어 자신의 자유를 찾는 것이다. 이 구절을 되새기면서 당시 저는 김정일이 그 용서만 한다면 다시 익숙된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이런 생각까지 가지면서 그 책을 읽어가는 과정에 또 이 책에서 이런 과정을 보고 어찌나 저를 근사하게 방불케 했던지 예로부터 말 한마디에 천냥빛을 갚고 새치혀가 죽음이 토끼가 된다고 하였듯이 입이 곧 불행의 문이고 집요는 순간 차거라 하였듯이 이 구절이 정말 과거에 저를 되새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신 분을 한번 찾아뵙고 싶은 그런 감정이 사로잡혔는데 그분이 바로 우리 원장 스님이 이 책을 쓰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전에는 그런 독재 체제에서도 보는 대로 생각대로 막말을 했고 나라에서 내줘주고 정말 실제 무서울 것이 없이 아무 말이나 막 하는 버릇이 있기 때문에 김정일이도 욕하는 소리를 해서 여기까지 쫓겨왔는데 그렇게 아주 어만하고도 아주 어만한 여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 여기 와서 제가 느낄 때 이 책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면서 사실은 광명이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 분이라면은 한번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서 원장 스님을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랬는데 그런 찰나에 저희 딸이 그 책을 쓰신 분이 그 법타 스님이면은 자기가 중국에서 북한어를 넘나드시면서 수차례 그 불교의 복원 사업을 위해서 남북의 통일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던 분이 그때는 아마 한 40 중반이나 말쯤 되셨는데 그분이 참 인자했다고 말씀하시고 수많은 그 중도를 모시고 다니면서 그분들이 존경과 신뢰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스님들을 중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분이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그렇게 위대한 분인데 어머니 한 번 먼저 찾아가 배우라 그래서 그리고 제 이름을 부르면서 아시는가 물어보시라고 한 18년 됐으니까 어some 잊어먹을 수도 있는데 그래서 단호하게 4월달에 원장 스님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 원장 스님을 찾아뵙는 순간에 저는 또 몇 가지 사실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91년도에 그 전국 복원일꾼 대회에 갔다는데 그때 우리가 기록 영화를 한 편 보여주는 것을 봤는데 그 김일성 수령이 대외 활동 기록 영화였다는데 거기는 숱한 사람들과 수반들 또 인사들 종교 인사들 이런 분들을 많이 만드는 와중에 우리 원장 스님을 본 기억이 새로웠습니다. 첫 보는 순간에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우리 원장 스님은 남보다 키가 좀 더 크니까 그때 그 영화를 보면서도 원장 스님이 그 뒷지른지 섰는데 좀 남보다 더 크니까 생각에 좀 특수하게 생각됐던지 그리고 생긴 모습이 딱 일반 사람인 같은 그런 감상을 느꼈기에 좀 깊이 있게 봤던 것만 사실인데 그날따라서 원장 스님을 처음 만난 순간 번개같이 머릿속에 내리치는 게 아야 그 기록 영화 봤을 때 저분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또 한 가지는 99년도 4월 14일 날에 황해북도 그 평산을 그 14배 이군단이 거기 있어서 14병원에 회의를 가느라고 육로로 가던 도중 사료원을 지나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게 그 14원장 보고 저건 무슨 사람들 저기 줄 서 있나 하니까 저기서 뭘 주니 하니 그분이 얘기하는 거는 모르겠어 저기 그 무슨 군강국수 집이란 거 끓이고 그 남조선에서 뭐 큰 중이 오셔서 뭐 통일 인사고 하신 분이 오셔서 저기다가 지금 배고픈 사람들에게 정성 한 끼를 봉양한다고 그래서 그때도 제가 감명 깊게 느끼고 그것을 지나갔댔는데 이 책을 보니까 그때 그 생각이 되새겨지면서 대단히 그 불교에 대한 신임이 불같이 솟아올랐고 또한 우리 불교는 맹목적으로 믿고 매달리는 신앙의 종교가 아니다. 납득이 되었기 때문에 믿는 신의 종교이며 또한 확신하기 때문에 행동에 옮기는 신앙의 종교라는 뜻이 저희 마음을 확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드리는 것은 이 불교를 이렇게 신앙하게 된 것은 다음으로 우리 집에서 과거에 이 불교의 독실한 불자들이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어머니께서 옛날에 어렵고 지치고 힘들 때마다 저희 손을 잡고 그 등산에 있는 그 절간에 가서 수십 번씩 절을 하면서 속죄하고 은혜를 받기 위해서 노력하던 그 모습이 떠올랐으며 그날에 제가 생각하기를 보타 스님을 만나는 순간 이제부터 죽는 순간까지 이 불교에 다녀야 되겠다는 걸 부처님만 믿고
따라야 되겠다는 그런 결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 먼 하늘에 실존하지도 않는 사실 그 신을 실제하는 것처럼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똑같이 삶의 여정을 거쳐간 역사적 실존 인물인 석가모니와 부처님을 믿고 가르침에 귀의할 것을 더욱더 크게 다짐하였고 그날부터 이 불교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 1990년도 전후로 해서 북한의 실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생을 다 산 황홍기의 정든 고향 산천을 등지고 수많은 친척들과 친구들을 떠나야 한다는 것은 사실 그리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북한에서 먹고 입고 쓰고 사는 것은 아무런 근심 걱정을 모르고 살았으며 직업상 특성으로 보아 무사람들이 존경과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제가 북한의 독재 체제와 인권 유린에 대한 불만과 신병위험을 느끼고 떠났지만 북한도 90년 이전에는 정말 잘 살았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수백 번 강의를 다니면서 많은 사람들이 북한은 지금처럼 옛날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못 사는 나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북한도 한때는 남한이 못 살 때 북한은 아주 잘 살았습니다. 그러면은 북한 90년도 전에는 어떻게 잘 살았는가, 어째서 그렇게 잘 살게 됐는가 하는 것을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한은 6.25 전쟁 이후, 여기도 6.25를 겪었지만 6.25 전쟁 이후 사실은 그 평양시를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었습니다. 잿더미. 그런 잿더미로 만드는 평양 시내를 외부에서는 100년이 걸려도 건설을 못하다는 그런 거를 7, 8년 만에 건설하게 됐습니다. 왜서인가? 그때는 1세대들이 살아있어서 그 1세대들은 36년간 일본 놈들이 통치하에서 이름 석자도 모르고 진짜 슬프게 살아왔고 노예와 같은 그런 생활을 겪어봤기 때문에 해방된 조국에서 그 자기 나라에서 자기가 주인된 그런 사각을 가지고 정말 최상의 목숨도 초계와 같이 각오로 충만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신세계가 지금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100년이 걸려도 건설하지 못한다는 평양을 7, 8년 만에 건설하게 되었고 또한 정부 정책도 모든 것은 인민이 주권이 된 무세금, 무료교육, 무료치료 제도를 강화하고 골고루 잘 살고 직장 없는 사람이 없고 배급도 정상적으로 공급해 주면서 일을 하는 사람은 700g부터 중노동을 하는 사람은 1kg 200까지 1년 동안에 공급해주는 그런 정상적으로 공급해주고 세상에 부름없어 살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이 세워졌으며 또한 그 바깥에는 농민에게로라는 식으로 토지개혁을 실시해서 모두 다 나라의 주인된 자격을 가지고 모두 일떠서서 정말 내 일처럼 내 집 일처럼 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강할 수 있었고 특히는 또 구라파 동구라파 나라들이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원 사업이 강화됐기 때문에 거기에도 또 그 방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이민들이 정말 그땐 질서정연하였고 누구도 세상에 부름없이 살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에서는 무료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철따라 교복을 주었고 교복을 주면 어린이들은 나라 왕이라고 내세워주면서 유치원생들부터 대학에 이르기까지 철따라 교복과 학용품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모들이 아무런 근심 걱정 없이 자녀들을 교육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 병원에서는 무상치료 제도를 실시했기 때문에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었고 또한 병원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보건일꾼에 대한 그 교시가 내려왔는데 정성이 깃들면 도로에도 꽃이 피운다고 모든 보건일꾼들이 자기 육친이 정으로 환자를 돌볼 때 고치지 못할 병이라는 없다는 이런 교시도 내려왔고 또한 자본주의 의사들은
환자의 심장에다 청진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돈주머니에다 청진한다는 이런 교시가 내려왔기에 의사들은 환자들 돌봄에 있어서 환자들이 필요하다면 피와 살, 뼈도 서슴없이 바치는 그런 아주 공산주의 미평이 반려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90년대 이전에는 세상에 부름 없어라 사람이 살았다고 찾아봅니다. 그러나 90년대 이후에 왜 북한 정세는 지금 죽음의 나라로 전변되게 되었는가? 그 실태는 말씀을 드리자면 시간이 없고, 단지 왜 북한이 저렇게 못 살게 되었는가? 기본 그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선동 부장 비서로 출마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그가 출마해서 처음으로 발표한 것이 74년 2월 19일 당의 율적 지도 체제를 강화할 때 대하여라는 책을 썼고, 4월 14일에는 당의 율성한 체계 10대 원칙을 발표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국민들을 당의 둘에 묶어 세워서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었고, 제가 그 당의 율성한 체계 10대 원칙을 얘기할 때 기독교에서 10계명하고 좀 비슷한 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기독교 10계명을 얘기할 때 저는 어쩜 이게 김정일이 당의 율성한 체계 확립이 10대 원칙과 비슷한가 하는 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수령께 충성과 효성을 다한다 하면서 김정일이 일체 북한의 정치를 그때부터 개입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북한의 정치는 좀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는 88년도 남한에서 올림픽을 거행하고 있을 때 있습니다. 남한에서 올림픽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처해서 북한에서 한 명이라도 남한 땅보다 북한 땅에 더 끌어들이기 위해서 89년도에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발기했습니다.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을 발기해서 세계 청년 학생들이 평양에 들어오는 첫 순간부터 먹고 입고 쓰고 자고 노는 이 모든 비용을 잔체식으로 주인이 다 부담한다는 식으로 김정일이가 잔체식으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더 부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벌써 국고에 많은 위화를 탕진하게 되었고, 이들을 맞이하기 위해서 또 13개 호텔을 지었는데, 그 13개 호텔을 짓는 중에 유경 호텔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세계 청년 학생 축전의 참가자들에게 그 좀 세계에서 으뜸가는 위상을 떨치겠다고 하면서 105층을 건설했는데 아직까지 완공은 못하고 겉만 105층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부는 17층까지 밖에 자재가 없어서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억울해서 청년거리, 광복거리, 김일성 광장 두루두루 해서 세계에서 제일 좋다는 그것을 꾸리면서 국고의 위화를 모두 다 탕진했다고 봐도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에서 무슨 국민들이 어려운 사정은 고려 없이 13사 축전을 위해서 많은 그 위화를 탕진했고, 또한 김정일이 집권 시작해서 91년도 12월 24일에는 최고사령관으로, 또한 92년 4월 24일에는 군대도 못 가본 게 원수로 됐습니다. 또한 93년 4월에는 국방위원장으로 추대되면서부터 점점 길어지기 시작했고, 또한 그 북한이 이렇게 된 데 기본은 동구라파 나라들이 붕괴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지원 사업이 전혀 두절됐고, 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본주의 시장이 우세화되고 북한 그 사회주의 시장들은 몰락됐고, 이렇게 하면 외화 시세는 올라가고 북한 돈이 가치가 없이 됨으로 해서 점차적으로
이 북한의 실태는 지금과 같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94년도 7월 8일에 김일성이 서거하자 서거하자마자 95년도부터 김정일은 고난의 행군을 선포하고 성군 정치 기침이 돼서 가는 길을 험난하다 웃으며 가자라는 구호를 내걸고 오늘 같은 인민들을 죽음의 나라로 끌고 가갔습니다. 특히 또한 북한이 지금 이렇게 전세가 길어지고 나라가 형편이 경제가 저렇게 어려워진 것은 북한 땅의 73%는 고산지대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기는 산이 많거든요. 73%는 고산지대고 27%가 광야지대인데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거기다가 60%는 60% 땅이 몽땅 산성화되고 말았습니다. 그 산성화된 땅에다가 농사를 아무리 지어야 그 농사가 잘 될 리가 만무하고 또한 북한에서는 농사를 짓는 것보다 사회에 진출해서 모두 여기로 도망온다거나 또 어디면 다른 데를 간다든가 이렇게 돼서 실제 농민들이 실제 자기 피와 땀을 바쳐서 농사를 짓지 않기 때문에 1년에 북한 인민이 2,400명으로 보고 1만 톤이면은 하루 배불리 먹고 사라고 365만 톤이면은 북한 인민이 얼마든지 배불리 먹고 살겠는데 지금 현재 200톤도 생산 못하고 외부적으로 지원받는 사업이 없기 때문에 굶는 현상이 지금 날을 따라 발전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북한 인구 2,400명으로 보고 하루 한 20몇 명이 넘는 그런 사람들이 정치범 수용소에 갇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소나말 돼지처럼 거기서 생활하면서 죽어가고 있고 또한 인민들도 역시 한 주미 쌀을 구하기 위해서 백리길을 걸어야 하며 서로가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람이 사람을 먹는 이런 예리한 그런 사상 통태까지 반려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지만 국가적으로는 아무런 대책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한 북한 인민들은 당이 제시한 기준에서 벗어나 생활하거나 어떠한 사소한 행동으로도 생계나 일반적인 자유와 권리, 심지어 목숨마저 위협받을 수 있는 이런 상태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당국은 이걸 빨리 풀어주어야만이 북한도 잘 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한 당국이 만들어낸 이 정보를 제외한 외에는 어떤 정보도 북한 인민들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외세에 대한 이런 세계는 아주 깜깜무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부에서는 이런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정권이 어떻게 하든지 인민들이 그런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존중하고 인민들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김정일이 후계자인 김정일이 등극했는데 사실 김정은이 지금은 역사적 업적을 쌓을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발을 붙이지 못하고 있지만 다른 무슨 정변이나 그런 건 일어나지 못합니다. 저 김정일이가 사망 직전에 그의 둘이에 철통같이 군부 산하 일꾼들로 그를 보좌하게 돼 있고 또 그의 고모부인 장성택과 김경희가 있는 조건에서 쉽사리 무너지지도 않을 바하고는 김정일이 반드시 이 기회에 좋은 업적을 쌓을 좋은 기회라고 머리가 좀 두뇌가 돈다면 이런 것을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면서 또 북한 인민들에게는 거대한 도전이 하나가 될 것을 충심으로 축복하고 기원하면서 저희 강의를 끝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